Hola, buenas. 안녕하세요, 세실리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Read With Me 영상을 들고 와봤는데요. 오늘 같이 읽을 책은 데미안이고요. 연말부터 같이 읽었던 미니북 시리즈 3탄이 되겠습니다. 앞서 읽었던 어린 왕자랑 노인과 바다와는 달리 이 데미안은 조금 속도가 안 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보시면 자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이 미니북 시리즈의 다른 동화 소설들에 비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색과 사유하는,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내용이어서 좀 빨리빨리 읽혀지지 않았어요. 이 데미안이라는 책은 제목은 데미안이지만 주인공은 싱클레어고, 이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중년이 돼서 자신의 사춘기, 청년기를 돌아보는 내용이고요. 몇몇 사람을 만나요. 자신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 자신의 인생에 변화를 준 전환점이 된 사람이 몇몇 있는데, 그 몇몇 사건, 몇몇 인물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브레이크를 만들었던, 제일 처음 그 알에 금을 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데미안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싱클레어가 아니고 데미안인 것 같고요.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몇몇 사람의 에피소드, 일화와 그리고 그 일로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서 겪게 된 본인의 생각, 의견, 사색이 깊이 담겨진 소설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기장을 보는 듯한 느낌의 소설이었고, 그래서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단 이 싱클레어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됐는가가 중점인 책이에요. 굉장히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무슨 잡서를 이렇게까지 늘어나, 가설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방식은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남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게, 보라고 추천을 하는 게, 넌지시 제시를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을 길게 해봤자 사색적이고 사유가 많이 담긴 책이라 해석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오늘은 Read With Me 영상이니까 또 제 스타일대로 커피 한잔 하면서 오후 시간을 즐기면서 맛있는 초코 케이크도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초코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겉에만 살짝 있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는, 이렇게 초콜릿이 용암처럼 주르륵 흐르는 건데, 제가 성질이 급한 나머지 좀 온도를 올렸더니 속까지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텍스처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초코 케이크 홈메이드 초코 케이크와 커피 마시면서 해 질 때까지 한번 같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emos juntos.
얼마 전 우리 라틴어 학교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우리 도시로 이사 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상장을 달고 다녔다. 그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이 이상한 학생은 보기보다는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것 같았다. 누구에게도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유치원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뭔가 다르게 신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인기 있는 편은 아니었다. 우리들의 놀이에는 끼지 않았고 싸움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다. 단지 아이들은 선생님을 대할 때에 어른스럽고 단호한 그의 음성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는 가끔 합반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선지 교실이 넓은 우리 반에 다른 반이 함께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게 데미안의 반이었다. 하급생인 우리 반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상급생들은 작문을 연습했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료시켰다. 이 총명하고 환하고 비범해 보이는 얼굴이 주의 깊고 지혜롭게 작문 과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혀 과제를 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고 자신만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처럼 보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호감이 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거부감을 느꼈다. 그는 너무 우월해 보였고 침착했다. 그의 성격은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다. 눈은 마치 어른의 표정을 띠고 있었으며 그런 것을 아이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약간 슬픔이 어린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내게 어떤 호감을 주기도 했고 반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다 그와 시선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가 학생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평범한 학생들과 달랐으며 전체적으로 특별하고 개성이 강해서 남의 이목을 끌었다. 그런 한편으로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마치 농부의 자식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변장한 왕자님 같았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차츰차츰 흩어지자 그가 내 곁에 다가와 인사를 했다. 그의 인사 역시 또래 아이들처럼 평범한 말투였지만 너무 어른스럽고 공손하게 들렸다. 우리 잠깐 같이 갈까? 그가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이 어딘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어. 현관문 위에 있는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로웠거든. 난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나는 수줍게 말했다. 그건 아마 새이거나 그 비슷한 무늬일 거야. 아주 오래돼서 알아보기 힘들어. 우리 집 건물이 예전에는 수도원의 일부였대. 그럴 수도 있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잘 살펴봐. 그런 것들은 아주 흥미롭거든. 내가 보기에 그건 매 같았어. 우린 계속 함께 걸었다. 속으로 나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라도 떠오르는 듯이 웃었다. 조금 전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은 반에 있었지? 그가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이마에 표적을 단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그렇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카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이 분명 완벽한 진실이고 정의인 명제들이지만 이 모두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되게 더 나은 가치를 갖게 돼. 예를 들어 카인의 이야기의 경우 그의 이마의 표적에 관해 우리는 선생님의 설명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분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겁을 먹고 굴복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가능한 일이지. 하지만 그의 비겁함 때문에 일부러 특별한 표적을 달아주었는데 그 표적이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겁준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 아닐까?
그래, 그렇지. 나는 흥미를 느끼며 대답했다.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치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주 간단해. 처음에 문제가 되고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건 바로 표적이야. 만약 남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얼굴에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고 그 자손들도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압도했어. 어쩌면 그들 이마의 표적은 소인이 찍힌 우표처럼 붙어 있었던 건 분명 아닐 거야. 세상 사는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을 압도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을 테고 그들의 눈빛에서 담력과 지혜가 느껴졌을 거야. 이 남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겠지.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었어. 그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식대로 설명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원래대로 우월한 훈장처럼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한 거야. 이 표적을 지닌 사람들은 무섭다고 말한 거지. 또 실제로 그렇기도 했겠지만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니까.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매우 견디기 힘들었겠지. 사람들은 그래서 강한 족속들을 위험에 빠뜨릴 음모를 꾸민 거야. 자신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에 대한 반감으로 주홍 글씨 같은 낙인과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린 거지. 내 말 이해하겠어? 응? 응. 근데 그건 다시 말해 카인은 실제로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부 사실은 아니란 말이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가 대부분 진실일 수 있지만 그 진실들이 언제나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올바로 해석돼 왔다고 볼 수는 없거든. 쉽게 말해 난 카인이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단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을지도 몰라. 카인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한 거지. 하지만 정말 카인과 그 자손들이 표적을 지니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진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엄청 놀랐다. 그럼 동생을 죽인 것도 진짜라고 믿어? 충격을 받은 나는 이렇게 물었다. 물론 진실이지.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였던 거야. 정말 그들이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형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강자가 약자를 죽인 것에 불과해. 그것이 얼마나 영웅다운 행동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약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한숨을 쉬었겠지. 하지만 누군가 약자에게 왜 그들을 해치우지 못한 거야? 라고 물었다면 우리가 겁쟁이라서 라고 대답하지는 않았을 거야. 해치울 수가 없어. 그들은 표적을 지니고 있었거든. 신이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어. 하고 말한 거지. 이렇게 단순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꾸며졌을 거야. 아, 널 너무 오래 붙잡아 두고 있었네. 잘 가.
피스토리우스는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다. 당신을 날 수 있게 한 비약이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커다란 특전이요. 그것은 모든 힘의 근원과 연관된 감정으로 그런 감정에 휩싸게 되면 누구나 불안을 느끼게 마련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니까.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사리 나는 것을 포기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걸어가는 편을 택하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 당신은 유능한 청년답게 계속 날고 있는 거요. 그러니 이것 봐요. 당신을 계속 휩쓸리게 하는 커다랗고 알 수 없는 보편적인 위대한 힘에 섬세하고 가냘픈 자신의 힘이 더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그것이 하나의 기관, 하나의 방향키가 되어 당신 스스로 점차 삶의 주인이 되어가오. 기막힌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면 미친 사람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공중을 나는 결과가 되어 하늘을 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깊은 예감이 부여되어 있어. 하지만 이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열쇠나 방향키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바닥도 끝도 없는 곳으로 굴러들고 마는 거요. 그러나 당신은 말이요, 싱클레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어째서 그걸 아직도 전혀 모르는 거요. 당신은 하나의 새로운 기관, 즉 호흡 조절기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 이제는 당신의 영혼이 근원에 있어서는 얼마나 개인적이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거요.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조절기를 고안해낸 것은 아니란 말이요. 그렇소. 그것은 새 것이 아니요. 그건 빌려온 것이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어. 그것은 물고기의 평형기관, 즉 불에요. 실제로 불에가 폐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호흡의 불에를 이용하는 진화가 덜 된 희귀한 물고기 종류가 오늘날에도 있어. 그는 내게 동물학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진화의 흔적이 담긴 물고기의 이름과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나의 내부에서 진화 초기 단계의 기능이 생동하고 있음을 신비한 전율과 함께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사명은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스스로 선택하고 해석하고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사명은 없다는 깨달음이 날카로운 불꽃처럼 나를 불태웠다. 새로운 신을 원한다는 것은 틀렸다. 이 세계에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각성된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는 단 한 가지.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내부에서 견고해져서 그 길이 어디에 닿아 있건 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 나가는 일. 그 이외의 다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깊이 나를 사로잡았고 이 생각이야말로 내가 이번에 체험에서 얻은 열매였다. 때때로 나는 미래의 형상과 함께 놀았고 혹은 시인으로서 혹은 예언자로서 혹은 화가로서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서 나에게 부여되었을 역할을 꿈꾸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시를 짓기 위해서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 모두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었다. 각자를 위한 진정한 천직이란 자기 자신에 도달하는 단 한 가지뿐이다. 그가 설령 시인이나 미치광이나 예언자나 심지어 범죄자로 일생을 마친다 해도 좋다.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결국 그리 중대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임의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운명을 자신의 내부에서 송두리째 그리고 온전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일부일 뿐이며 도피하려는 노력이고 대중의 이상 속에 숨으려는 재도피이자 수능이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섭고 경건하게 그 새로운 생각이 내 앞에 솟아올랐다. 그것은 이미 몇백 번이나 예감되어 왔고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된 적이 있었지만 나는 이제야 겨우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나는 자연에 던져진 돌이었다. 불확실하고 새로운 것 속으로 어쩌면 허무 속에 던져졌을 것이다. 자연에 던져진 것은 나를 본연의 깊이에서 움직이게 하고 그 의지를 나의 내면에서 느끼면서 송두리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나의 천직 같았다. 오직 그것만이.
표적을 지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스럽다든가 미쳤다든가 위험스럽다고 여겨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우리는 깨달은 자 혹은 깨닫고 있는 자들이었고 우리의 노력은 갈수록 완전해지는 깨달음을 위해 경주하는 데 있지만 반면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행복 탐구는 그들의 의견, 이상과 의무, 생활과 행복의 기준을 군중의 그것에 점점 더 밀착시키려고 애쓰는 데 있었다. 물론 그것에도 노력과 힘과 위대성은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들 표적을 지닌 자들은 새로운 것, 고립된 것, 미래의 것을 지향하는 자연의 의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그들은 다만 고집의 의지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에게 인류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사랑에 맞지 않는 인류란, 유지되고 보호받아야 할 완성된 그 무엇이었다. 우리들에게 인류란 우리 모두가 그것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는 것.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그 법칙이 아무데도 적혀있지 않은 그런 아득한 미래인 것이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